북한 사회의 요점을 짚어보죠. 첫째, 북한은 계층을 인위적으로 구분합니다. 계층 이동이 거의 없는 폐쇄적 불평등 사회입니다. 둘째, 당국이 평등주의, 집단주의, 획일주의, 수령중심주의 가치관을 주입하지만 주민은 자신의 이해에 부합된 가치관을 지향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북한은 인권 후진국입니다. 시민적 정치적인 권리는 물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도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인권 후진국입니다. 북한에서 출신 성분을 가리키는 말로 토대와 성분이 있습니다. 토대는 혈통 또는 족보와 관련한 것으로서 조부모를 비롯한 친척들의 과거 활동 경력이 반영된 것을 말합니다. 성분은 출신 성분과 사회 성분이 있는데 출신 성분은 아버지의 신분을 말하고 사회 성분은 간부들 경우 노동당 입당 시 신분을 말합니다. 계층 구조는 현재 핵심 계층, 기본 계층, 복잡 계층, 3계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는 그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성분과 계층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지요. 의식주 배급에서부터 직업 배치, 교육 기회, 의료 혜택, 사회 이동 및 법적 처벌, 여행 허가증 취득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료 등용 시에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최우선 고려사항입니다. 김일성 시대에는 토대 성분 능력 중에서 토대가 주는 영향이 컸습니다. 한편 김정일 시대에는 토대나 성분도 중요하지만 능력이 부각되는 시기였습니다. 즉 정치관료 선발에서는 과거와 같이 토대와 성분을 중시하고 기술경제 관료는 실무적 자질과 능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계층 구조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신 성분과 당성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구조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둘째, 정치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성격에 반하는 것이죠. 더구나 계층 구조는 폐쇄 체제이기 때문에 개인적 노력에 의한 사회 이동 기회가 제한돼 있습니다. 셋째, 체제를 형성 유지 강화하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계층을 분류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또한 사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적 능력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계층 재구조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시장경제 활동에 의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 뇌물을 써서 신분을 세탁하는 일이 일어나니까요. 북한 주민은 김일성 일가를 정점으로 하는 전체주의 체제에서 평등주의, 집단주의, 획일주의, 수령중심주의 가치관을 주입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은 살기 위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당국이 지향하는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내면적으로는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이해에 부합하는 현실적 가치관을 발달시키는 것이지요. 평등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차별과 불평등 의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성분정책이 그 대표적인 것이지요. 집단주의 주입은 사회적
나태 현상을 낳았지요.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라고 집단주의를 강조하지만 공동의 노력과 공동의 보상으로 사회적 나태 현상을 초래한 것입니다. 획일주의와 엄한 사회 통제는 선호를 위장하는 태도로 반응합니다.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즉 공적으로는 국가 요구에 부응하면서 사적으로는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수령 중심주의에 대하여는 논란거리나 불편한 문제는 제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주민의 가치관은 시장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집단주의, 수령제일주의에 대응하여 개인주의, 가족 중심주의, 배금주의가 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생활 또한 배급제의 붕괴 등으로 자력갱생해야 하기에 정치적으로는 체제를 불신하게 되고 문화적으로는 외부 세계를 동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민의식의 변화가 증폭되어 체제를 전복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엄한 사회통제 제도와 주민 스스로 성숙된 의식화를 제어하는 잠재의식의 한계와 소통의 부재에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남자는 인민복, 여자는 한복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자의 경우 흰 저고리에 검정 통치마였지요. 70년대 후반에 블라우스, 점퍼, 스커트 등 양장이 등장합니다. 북한은 80년대 후반 이후 복장이 다양해집니다. 우리나라도 88 올림픽 이후 자동차가 급격히 느는 등 변화를 겪었죠. 북한도 1980년대 후반에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외 언론에 의해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노출되기 때문에 당국에서 복장을 다양하게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89년 이후 복식 정책은 조선 옷을 보다 강조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곧 당시 젊은이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영향을 받는 옷차림을 선호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본주의 황색 바람에 물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식 옷차림과 조선옷 착용 강조가 제기된 것이지요. 국가가 지어서 배정해 준 주택에서 사용료를 내고 임대 형식으로 사는 게 과거 북한의 일반적인 주거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난 이후 한편으로는 시장화가 진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거생활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금지된 개인 간 주택 매매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사 미천이 필요하거나 장사에 실패한 사람들, 식량 확보가 절실한 사람들은 국가 소유의 주택을 비합법적으로 매매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입주권을 사고 파는 것이지요. 반대로 시장에서 돈을 번 주민은 좀 더 생활 여건이 좋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서 비합법적인 주택 거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매매는 살림집 이용 허가증, 즉 입주권 발급 권한을 가진 부서의 간부들, 전문 부동산 중개인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돈주가 국가기관과 연합해서 주택을 신축한 뒤에 일부를 투자 대가로 받아 집이 필요한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이러한 주택 매매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활성화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이 시기는 종합
시장이 설치되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던 때와 일치합니다. 북한에서 살 때 살림집을 개인적으로 구매했다는 응답률이 약 50%에 이를 정도로 이제 북한 주민에게 주택 마련은 국가의 몫이 아니라 어떻게든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이 유엔 경제이사회 산하의 정치 포럼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0.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한은 공동주택 비율이 77.2%나 되는데 말입니다. 왼쪽 그림은 개성공단 인근의 농촌주택이고 오른쪽 사진은 평양시내 아파트입니다. 모든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고자 질서에 순응하는 행위는 보상하고 일탈 행위는 제재합니다. 북한의 사회 통제는 사상교육에서부터 시작하여 평생 조직생활을 통하여 교육받은 사상 이념을 체질화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낙오된 대상에 대한 법적 물리적 징계를 시행하여 두려움과 공포의식을 내재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회 통제 방법으로서 첫째는 체제 동조 이념의 교육을 통한 자발적 동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집단주의, 주체사상 등을 통해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유도합니다. 정치사상 학습, 강연회 등을 통해서 우상화, 애국주의, 반제, 계급교육을 주입시키죠. 김정은 집권 이후 사상 이반 및 외부세계 동경, 체제 불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상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조직생활을 통제입니다. 북한 주민은 만 7세부터 65세까지 조직생활을 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만 7세가 되면 소년단에, 14살이 되면 청년동맹회, 성인이 되면 노동당, 직업총연맹, 농업근로자연맹, 여성동맹 등에 가입하게 됩니다. 북한이 의무적인 정치조직생활 참여를 통한 조직적 통제를 하는 것은 이 과정을 충실성 검증 단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정치 조직생활 의무화를 통한 조직적 통제 방식은 지도자 중심의 일심 단결 공고화를 위해 북한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충성심이 실생활에서 발양되도록 독려하는 강력한 통제 기제입니다.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상학습, 생활총화, 참여는 충실성 검증의 주요 수단입니다. 생활총화란 북한 주민들이 당이나 근로단체와 같은 소속 조직을 매개체로 각자의 업무와 공사 생활을 반성하고 상호 비판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주민을 소집해서 조직 초급 단계에서 공개적으로 자아 비판을 하고 마을 사람들끼리 상호 비판까지 하는 북한 특유의 회의 방식입니다. 생활총화는 주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조직 속에 완전히 얽어매는 강력한 통제 기제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생활총화는 집단주의적 사회의 균열로 과거에 비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그 진정성도 퇴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평생을 강제로 생활총화를 비롯한 조직생활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 사회에서 생활총화가 갖는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며 전 주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리적 통제입니다. 모든 기관에 당 조직이 편성되어 있어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일반 주민을 통제하는 당의 하부 조직으로는 시, 군, 당위원회, 당세포가 있습니다. 당은 당원들에게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생활 사이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당 조직에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공적, 사적인 생활은 억압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보위성은 북한 최고의 정치 사찰 전담 기구입니다. 사회안전성은 우리의 경찰에 해당합니다. 국가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사상 동향을 적발하거나 개개인의 신원조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개인, 기관, 단체들이 당의 노선과 방침을 철저히 따르도록 유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준법 교양 및 감시 활동을 하는 사찰기관입니다. 북한에는 최말단 행정통제 조직으로 인민반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인민반 제도를 강화시켜 오늘날 북한 주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인민반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통반과 형식은 비슷합니다. 북한의 인민반은 1946년 토지개혁 초기에 인민위원회의 사회적 협조단위로서 전국적으로 조직된 것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토지 면적 통계를 인민반 단위, 불악 단위, 리 단위, 면 단위로 집계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각 반은 20 내지 40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인민반은 당과 국가의 정책을 관철하며 국가 사회 사업을 집행하고 생활을 알뜰히 꾸미기 위하여 일정한 수의 가구를 묶어 조직한 국가 사회 생활의 기층 조직의 하나인 것입니다. 인민반은 생활총화 등을 거치면서 양육 문제, 청소, 노력동원, 공공질서 유지 등 해당 거주지역 내의 현안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에 사회체제가 점차 유한되어 가자 인민반 제도를 통한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동인민반의 감시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관 아파트를 기피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또 국가 배급제가 여의치 않고 시장이 확산되면서 조직 연대감이 희박해지고 있어 인민반의 역할 체계도 과거에 비해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선언의 인권이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나 처벌을 받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 그것이 인권인 것입니다. 국제인권이행 감독장치에는 유엔 헌장과 인권조약이 있습니다. 북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유엔 회원국이고 여러 개의 국제인권조약에 비준 가입되어 있습니다. 1981년의 자유권 규약 및 사회권 규약에 가입한 이후에 1990년의 아동권리협약, 2001년의 여성차별 철폐 협약 등입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마땅히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후진 국가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 논의는 유엔 인권 이사회 및 총회에서 매년 채택되는 북한 인권 결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집단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개별적 인권보다는 집단적 인권, 자유권보다는 사회권을 더 중요시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국제인권규범의 권고적 성격을 애써 강조하고 많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인권보다는 국가 주권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이나마 북한 또한 국제인권 기준에 자신의 법제 및 실태를 맞추기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해 왔습니다.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였고 헌법에 죄형 법정주의와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도입하였으며 개정 헌법 8조에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명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권 관련 법을, 개별법을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북한은 인권 후진국입니다. 수령 중심의 독재 체제로 주민의 정치 참여를 억제하고 있죠. 그리고 집단주의와 계획경제로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을 부정합니다.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대 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또한 사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전체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주민의 인권은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시민적 정치적인 권리는 생명권, 고문 금지, 이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상 종교의 자유 등 제반 권리입니다. 시민적 정치적인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인권 실태는 모든 부문에서 억압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개의 예를 들어보면 공개 처형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고모부이고 김정은의 세습에 지대한 공을 세운 장성택을 공개 처형하였지 않았습니까?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한다든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든지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성분 차별 정책을 한다든지 탈북자 강제 송환 등이 국제사회에서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 문화적인 권리는 기본인 의식주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생존권, 사회보장권, 노동권, 휴식권, 소유권, 환경권,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권리와 관련한 인권 실태는 또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만성적인 식난난을 겪으면서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직업 선택은 당사자 의사보다는 당의 인력 수급 계획에 따라 배치됩니다. 직장 배치 기준에는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보다 출신 성분과 당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출신 성분이 좋은 당정군의 자녀들은 능력과 관계없이 좋은 직장에 배치되며 성분이 나쁜 학생들은 대학 입학도 힘들 뿐만 아니라 육체 노동을 요하는 직장에 배치되는 시기입니다. 노동당은 모든 출판물을 검열 통제합니다.